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긴장됩니다. 과연 오늘 끝낼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저 화이팅 하시고 저 28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이 나옵니다. 이 정책 결정 모형이 정책학이거든요. 정책학. 이 정책학이 행정학 안에 이제 하위 학문으로서 파생 학문, 하위 학문으로서 정책학인데, 이 정책학이 행정학의 중심이 돼 버렸거든요. 행정학이 옛날에는 뭐 행정 조직론, 행정 인사론, 또 뭐 재무행정론 막 이런 것들이 주축이었다면, 오늘날의 행정학은 행정 가치, 그다음에 정책학이 행정학의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경찰학 안에서 행정법 파트가 들어왔잖아요. 플러스해서 행정학 파트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학 파트에서도 15% 6문제인데, 그 6문제 내려고 하면 낼 곳이 없어. 그래서 행정학 파트가 확장되면 이 정책학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경관에서는 이게 여러 번 나왔어요. 뭐 쓰레기통 모형부터 해가지고 여러 번 나왔고, 순경시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결정 모형을 제가 조금 확장시켰어요. 조금. 왜냐하면 이 한만 점원체, 이 개인적 차원에서 정책결정 모형,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들어가 있는 것이 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또 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 그것만 그냥 다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특징 위주로 주요 키워드 위주로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 모형, 이것을 정책결정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의사결정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의사결정,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이 정책결정이지. 그래서 의사결정 모형, 정책결정 모형, 뭐 똑같은 말이다 생각해 주시고, 자,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정책결정 모형이 한만점원체입니다. 한만점원체, 합리모형, 만증모형, 점증모형, 호남모형, 초정모형 이렇게 있어요. 자, 합리모형, 하여튼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는 것이 합리모형이에요. 만족모형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몇 가지 정도 정책 검토해서 이 정도면 괜찮네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선택한다는 것이 이 만족모형이고요. 자,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의 반대입니다. 점증모형은 정책이란 이전의 정책을 살짝 수정해서, 이전의 정책을 살짝 확대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점증 모형이고요. 자, 호남 모형은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을 결합한 것입니다.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남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결합한 것이고,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하나씩 보시면, 자, 합리 모형 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완전한 합리성. 자,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중간에 목표 달성 극대화를 위한 아래 규범적 이상적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니은의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최적 대안을 도출한다고 보는 것이 이 합리 모형입니다. 디귿에 뭐 합리적 경쟁과는 당연하고, 끝에 목표 수단 분석하면 그냥 합리 모형이에요. 왜 그래? 목표 수단 분석이 뭐냐면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모든 수단을 싸그리 검토해서 수단을 선택하는 걸 갖다가 목표 수단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표 수단 분석하면 그냥 합리 모형이에요. 목표 수단 분석이라는 그 말 뜻 안에 목표를 딱 정해놓은 다음에 모든 수단을 다 검토해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갖다가 목표 수단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수단 분석 그 말 자체도 합리 모형이고, 자, 한계를 보시면 한계. 기억에 현실 설명력에 한계가 있죠. 아니,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어딨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니은에 정보 자체도 완전하지 못하고요. 디귿에 설사 모든 정보가 있고 모든 대안이 다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검토하려면 분석에 있어서 과다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한계를 얘기하고요. 자, 리을에 경제적 합리성만 강조하고 정치적 합리성을 간과한다. 즉 어떤 정책 결정이 있으면 그 정책 결정은 이전에 정책 결정이 있잖아요.
사회복지 혜택에 있어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 정책을 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회복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싸그리 무너뜨리고 그냥 새로운 완전히 합리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할 수 있어? 그러면 완전히 합리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선택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줬던 사람 막 뺏어버리고 막 그래? 아, 줬던 사람 뺏으면 진짜 난리 나죠. 그래서 정치적 합리성을 강구한다는 얘기가 사회 구성원들, 기존의 정책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기존 정책을 완전히 그냥 뜯어 고치는 것이 합리 모형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측면이 많이 있죠. 왜? 기존에 받던 사람이 합리성을 빙자해서 기존에 받던 사람한테 안 준다고 하면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극렬정하겠죠. 그러면 그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합리 모형의 한계로서 비판되는 점이고요. 자, 지문을 한번 보시면 기억에 점중주의 패러다임은 지식 정보의 완전성과 미래 예측의 확실성을 전제로 한다. 이게 합리 모형이죠. 합리 모형입니다. 이게 점중 모형이 아니라 이 점중 모형은 전년도 계획에 전년도 정책에서 살짝 변화된 거, 살짝 늘어난 거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점중 모형이고 합리 모형은 싸그리 뜯어고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 정보의 완전성과 미래 예측의 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싸그리 뜯어고치자는 합리 모형이고요. 자, 만족 모형 넘어가겠습니다. 만족 모형 주창한 학자가 사이먼 마치죠. 만사마네 만사마 만족 모형 사이먼 마치 만사마. 자, 니은에 경제인이 아닌 행정인 그래서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리을에 최적 대안이 아니라 만족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는 것이 만족 모형. 그래서 만족 모형은 그 모든 대안을 어떻게 다 검토하냐.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 가능한 두세 개, 서너 개 검토하다가 이거 좋네 하면 그냥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현실의 정책 결정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만족 모형입니다. 자, 만족 모형의 한계를 보시면 아니 만족할 만한 선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는데 그러면 그 만족할 만한 선이 뭐야?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에 너네가 분석하는 그 만족 모형이 이 세상에 어떤 도움을 줘? 실제 정책 결정하는데 만족 모형으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어떤 예측 가능하게 해서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뭔 말이냐면 저 경제학에서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바라보거든요. 인간이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경제학에서 모든 인간을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보고 분석을 했을 때 그 분석 결과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합리적이지 않지만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할 때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전제하고 분석을 하면 그 분석 결과가 정책을 결정할 때나 세상을 이해할 때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것이죠. 정책에서도 합리 모형이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네들은 만족 모형을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선에서 결정되느냐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만족 모형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정책 결정이나 세상을 바꾸는데 어떤 보탬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학처럼 현실 설명력이 떨어지지만 합리적인 인간으로 가져가고 경제 현상을 분석했을 때 세상을 이해하거나 어떤 경제 정책을 정하는데 보탬이 된다는 거예요. 행정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만족 모형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만족 모형이 현실 설명력은 있지만 정책 결정하는데 보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비판하는 견해고요. 니은에 적당한 만족 대안을 추구한다면 그 자체가 보수적인 것이죠.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정책들이 잘못된 정책들이 있으면 싸그리 뜯어 고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뭐가 부족한 정책이 있어. 잘못된 정책이 있어. 싸그리 뜯어 고치는 것이 맞는 거지. 설사 그런 능력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뜯어 고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만족 모형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니네는 만족할 만한 선에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그거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기득권을 옹호하는 견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비판론입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보시면 만족 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벌써 아니죠. 이것은 합리 모형이고 만족 모형은 그냥
검토 가능한 몇 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다가 이 정도면 괜찮겠네 하면 바로 그냥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이 만족 모형입니다. 다음 페이지 점증 모형을 보시면 점증 모형 린드블럼과 율다브스키가 제시한 모형이고요. 정책 결정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해서 약간 향상된 대안을 추구하는 점증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산을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의 집합체죠. 예산 안에 정책이 다 이렇게 막 집합돼 있죠. 그 정책의 집합체가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 결정되는 거 보면 전년도가 400조였으면 내년에는 뭐 한 415조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점증 그러니까 현실의 정책 결정, 예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점증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예산을 보면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향상된 대안, 전년도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책을 살짝 수정한 거 또는 살짝 발전시킨 거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 이 점증 모형입니다. 자, 리을의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합니다. 점증 모형에서는 왜 전년도 정책을 기준으로 해? 전년도 정책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싸그리 뜯어 고치려고 그래. 전년도에 받다가 못 받게 바뀐 사람들이 극렬 저항하니까 현실 가능성이 실행 가능성이 엄청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년도 정책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어느 사람한테도 크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살짝 수정한 거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치적 합리성 즉 참여한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긍정하는 그런 정책이 선택된다고 하는 것이 이 점증 모형입니다. 한계를 보시면 기억의 중간에 안정적인 사회에는 적합해요. 이 안정적인 사회가 선진국을 말합니다. 다원화된 사회, 선진국, 안정된 사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원화된 사회, 선진국, 안정된 사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선진국에는 적합한데 개발도상국의 적용은 곤란하다. 왜 개발도상국은?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개발도상국은 급격하게 막 선도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막 이 사회를 뜯어 고쳐야 되죠. 거기에는 좀 적합하지 못하죠. 개발도상국 그 사회에 예산 인력 어떤 자원이 한정돼 있죠. 선진국은 자원이 많고 이미 낙후된 분야가 거의 없고 이런 것이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미 발전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죠.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한정된 자원으로 국가 발전을 이룩하려면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돈을 써서는 안 되고 국가를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분야를 찾아가지고 그 분야에다가 집중적으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사회 전체적으로 승인을 해주겠냐고요. 부분적으로 선도해 나갈 부분에다가 예산을 엄청 쏟아부으려고 하면 그 예산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찬성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반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점증 모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합리 모형 측면에서 어떤 주도하는 세력이 싸그리 뜯어 고치면서 막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책 결정이고 국가 발전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점증 모형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의 쇄신과 발전이 어렵죠. 그래서 보수성을 띠고요. 디귿의 점증적 성격으로 인해서 감축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나 예산을 점증적으로 결정해 두면 전년도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져 버릴 때 예를 들어서 뭐 자원나 오일 쇼크나 이런 것들을 벌어졌을 때는 이 점증적 성격의 정책이나 예산이 맞지 않게끔 돼버립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보시면 기억에 합리 모형은 국가 권력이 사회 각계층에 분산된 사회에서 국가 권력이 사회 각계층에 분산된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선진국 사회죠. 선진국 사회, 다원화된 사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리 모형이 아니라 점증 모형이 돼야 돼요. 점증 모형이 국가 권력이 사회 각계층에 분산된 사회에서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진국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오른쪽 호남 모형하고 최종 모형이 있어요. 자, 호남 모형은 합리 모형하고 점중 모형을 합친 겁니다. 합리 모형이 개발도상국 모형, 점중 모형이 선진국 모형, 그것을 합친 것이 호남 모형입니다. 아래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하고 점중 모형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호남 모형, 합리 모형하고 점중 모형을 절충, 결합한 것인데, 자, 엣지온이가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을 절충한 것으로 기본적 결정에는 합리 모형을, 부분적 결정에는 점중 모형을 적용한 전략적 모형입니다. 자, 디귿에 합리 모형이 이 엣지온이가 한 말이에요. 엣지온이가 합리 모형이 전체주의 사회, 점중 모형이 다원주의 사회에 부합한다면 호남 모형은 능동적 사회에 부합한다. 이 능동적 사회란 말이 뭔 말이냐면 호남 모형에서는 기본적 결정에서는 합리 모형, 부분적 결정에서는 점중 모형을 사용합니다. 자, 기본적 결정, 큰 결정에서는 합리 모형으로 막 딱 뜯어 고쳐. 근데 부분적 결정도 점중 모형, 부분적 결정도 점중 모형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점중 모형은 세부적으로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합리 모형은 큰 틀에서 뜯어 고치는 것이고 점중 모형은 세부적으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죠. 근데 호남 모형에서는 큰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막 뜯어 고쳐. 작은 결정도 작은 결정으로 점중 모형으로 뜯어 고쳐. 늘상 뜯어 고치는 거지. 호남 모형은. 그래서 능동적인 사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으로 뜯어 고쳐. 세부적인 결정은 점중 모형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그러니까 이 호남 모형에서는 늘상 변화하는 겁니다. 큰 결정에서 변화되고 작은 것에서도 변화되고. 그래서 합리 모형이 전체주의 사회, 점중 모형이 다원주의 사회에 부합한다면 호남 모형은 능동적 사회. 이 호남 모형을 적용한 사회는 큰 틀에서도 막 우락가이 하는 것이고 막 고쳐지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도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변화하는 것이 이 호남 모형에서의 사회 정책입니다. 자, 한계를 보시면 합리 모형의 변형에 불과해서 이론적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죠?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을 결합했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디귿에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자, 지문을 보시면 기억에 만중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했다. 이게 만중 모형이 아니라 여기 호남 모형입니다. 호남 모형. 큰 결정, 작은 결정, 기본적 결정, 세부적 결정. 그걸 갖다가 근본적 결정, 세부적 결정. 그래서 그렇게 구분한 것이 호남 모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결정에는 합리 모형을, 부분적 결정에는 점중 모형을 적용한 것이 호남 모형입니다. 자, 최종 모형 볼게요. 자, 예켈 드로어가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중 모형의 보수성을 극복하고자 제시한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 뜯어 고치고 점중 모형의 보수성 뜯어 고치자고 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메타 결정하고 초합리성을 얘기했어요. 자, 메타 결정이라는 것은 니은의 메타 결정 또는 상위 결정, 메타 결정, 상위 결정, 상위 정책 결정, 메타 정책 결정,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정책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려면 그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냥 정책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 이전에 정책 결정 체계, 정책 결정 시스템 자체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승진 인원을 승진자를 뽑을 때 야 합리적으로 뽑아 이렇게 해서 승진자가 진짜 승진해야 될 사람이 제대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승진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승진심사위원회는 특정 출신으로 다 그냥 해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골 경찰서 같으면 승진심사위원 자체를 특정 고등학교 출신으로 다 넣어놓은 다음에 야 여기 고등학교 아니 지역에는 막 고등학교 출신들끼리 막 뭉쳐서 막 서로 막 그러니까 야 이번 승진에는 고등학교 이런 거 막 어느 한 고등학교 출신만 다 승진하지 않게끔 골고루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승진심사위원회는 특정 고등학교 출신으로 다 구성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 결정, 메타 정책 결정이 그냥 정책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면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체계,
정책 결정 시스템 자체를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정책 결정이 합리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위 정책 메타 결정이 거기 표현을 보시면 니은에 상위 정책 메타 결정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상위 정책 메타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환류를 통한 정책 결정 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중시하는 것이 이 상위 정책 메타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자 이런 차원으로 정책이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체계 또는 정책 결정 구조 그 자체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정책 결정이 합리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 이전 단계죠. 정책 결정 이전 단계. 정책 결정 이전에 정책 결정을 정책을 결정하는 그 구조. 죄송합니다. 말이 엄청 정책을 결정하는 그 구조 자체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정책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이전 단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정책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디귿의 초합리성. 이 초합리성은 직관, 영감 이런 것들도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 드로우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우가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려고 말한 두 가지가 메타 결정 그리고 초합리성이에요. 이 중에서 메타 결정은 일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막 말하는 것이 막 헷갈리지만 좀 일리 있다는 것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제대로 된 사람을 승진시키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승진심사위원회 그 이전 단계에서 승진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야 제대로 된 승진자를 뽑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타 결정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초합리성 정책 결정 체계에다가 직관, 영감 이런 것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 한계에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해서 정치적 합리성을 강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메타 결정에 관한 얘기죠. 메타 결정 자체가 합리성을 엄청 고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해서 정치적 합리성을 강구한다. 니은에 영감이나 직관을 강조해. 초합리성을 강조하니까 영감이나 직관을 강조해. 신비주의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어떤 논문을 갖다가 어떤 학문 또는 논문을 딱 대놓고 어떤 학문 논문을 딱 대놓고 야 네가 하는 학문은 야 네가 쓴 논문은 좀 신비주의적이야. 이 말은 최대의 모독입니다. 야 네가 하는 것은 막 학문도 아니야 임마.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합리성을 강조해버리면서 이 드로우의 최종 모형은 그냥 바닥으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저 메타 결정 이것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받다가 초합리성 이것 때문에 그냥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은 것이 이 최종 모형입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보시면 합리 모형은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 여러분 이 질적 분석이 저 초합리성이에요. 초합리성. 영감, 직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걸 갖다가 질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 모형이 아니라 최종 모형이고요. 자, 니은에 드로어의 메타 정책 결정이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 평가라는 정책 결정. 어떻게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이죠. 어떻게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을 메타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디귿의 초합리성을 강조하는 최종 모형은 합리적 사고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극단의 합리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메타 결정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초합리성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합리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극단의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메타 결정, 초합리성을 주장했는데 초합리성에서 그냥 이론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것이 이 최종 모형입니다. 자, 집단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모형. 자, 먼저 회사 모형이 나요. 이 회사 모형이 아까 개인적인 차원의 함만 점원초에서 만종 모형이 회사 모형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만사마였잖아요. 만사마. 여긴 회사마야. 회사마. 근데 글자가 하나 더 늘어나죠. 아까 사이먼 마치였는데 여기는 사이어트 마치입니다. 사이먼 마치, 사이어트 마치. 만사마, 회사마. 글자만 하나 더 늘어나죠. 집단 차원이니까 글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사이먼 마치가 사이어트 마치로 바뀌고요. 자, 사이어트 마치가 개인적 수준의 만족 모형을 조직의 의사결정에 적용한 것이고요.
자, 니은에 중간에 제한된 합리성. 이 제한된 합리성이 아까 만족모형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모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모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 자, 제한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이 뭐야? 적절하게 만족할 만한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이 제한된 합리성이죠. 아까 만족모형, 최적모형처럼 모든 대안을 최적의 과학성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세 개 대안, 그냥 중요한 대안 몇 가지 검토하다가 이 정도면 됐네. 적절한 선에서 그냥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이 만족 모형입니다. 자, 집단적 차원에서 그렇게 적절한 선에서 정책 결정을 해. 그것이 자, 제한된 합리성. 자, 디귿의 갈등의 준 해결. 갈등의 준 해결이 뭐죠?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그냥 이 정도면 됐네. 그 말이죠. 딱 갈등의 준 해결.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최악만 벗어났어. 그러면 그냥 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이 회사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갈등의 준 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조직의 학습과 표준 운영 절차. 이 표준 운영 절차가 뭐야? 매뉴얼이죠, 매뉴얼. 이 매뉴얼이라는 것이 최적이야? 최적은 아니야. 최적은 각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각 상황마다 아주머니가 유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 아이들이 유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 그리고 그 아줌마의 특성,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최적은 상황마다 다른 것이죠. 매뉴얼은 뭐야? 이 표준 운영 절차는 뭐야? 상황마다 최적은 다르지만 최적의 우리 문제 해결은 다르지만 대신 그냥 일반적으로 여성 사건에서는 또 일방적으로 아동 사건에서는 이 정도는 갖추겠다. 이 정도 적절한 선은 갖추겠다 하는 것이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뉴얼 자체가 최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일정한 유사한 사건들에서는 이 정도는 갖추겠다 하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운영 절차도 적절한 선에서 그냥 만족하는 이 만족 모형, 회사 모형 다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운영 절차 조직에서 집단 차원 이 조직에서 표준 운영 절차 매뉴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만족 모형인데 그걸 집단 모형으로 발전시키면 이 매뉴얼 표준 운영 절차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의 준해결, 표준 운영 절차 이런 것이 나오면 회사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보시면 회사 모형은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 벌써 목표 달성의 극대화하면 합리 모형이죠. 회사 모형은 적절한 선에서 만족하는 이 만족 모형의 확장형이기 때문에 최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을 추구하는 것이 이 만족 모형 회사 모형입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이 있고 정책의 창 모형이 있습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은 어떤 의사결정,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여러 정책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그 요소들이 적절하게 돌아다니다가 쓰레기통에서 여러 가지들이 막 만나듯이 우연한 기회에 정책 결정 요소들이 탁 만나가지고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이고요. 오른쪽에 정책의 창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과 똑같은데 다만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그 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만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책의 창 모형에서는 정책의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만 그런 것이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 먼저 쓰레기통 모형을 보시면 코엔과 마치, 올슨이 주장한 이론이고요. 정책 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혼란한 상태에서 각각 요소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쓰레기통에서 막 이것저것 만나듯이 정책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우연히 딱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 혼란된 상태 속에서 문해기참이 돌아다니다가 문해기참, 문제 해결 선택 기회, 참여자 이 네 가지 정책 결정을 위한 요소가 흘러다니다가 그냥 우연하게 딱 만나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자, 니은에 대학이나 연구단체, 친목단체 등 계층적 권위가 없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잘 설명한다고 해요. 왜냐? 우리 경찰청처럼 경찰청장이 있는 이런 조직에서는 우연히 이렇게 안 돌아다니지. 청장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청장의 의사, 조직의 목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대학이나 연구단체,
계층적 권위가 부족한 조직에서는 서로 막 말하는 거죠. 서로 말하고 막 서로 막 자기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막 우연히 막 혼란스럽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딱 결정이 되는 것을 갖다가 이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한계를 보시면 일부 조직에서 즉 저 혼란스러운 계층적 유계 구조가 별로 없는 그런 조직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공조직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고요. 자, 디귿에 그렇게 우연히 결정돼? 야, 그러면 니네가 연구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어떤 보탬을 줄 수 있어?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어? 우연히 결정된다면 그런 학문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연히 결정된다는데 그럼 모든 정책이 우연히 결정돼? 그러면 학문의 역할은 아예 없는 것이죠. 정책학을 왜 연구하는데? 정책이 돌아다니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다음에 정책 결정을 하는데 보탬을 주려고 정책학을 연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책이라는 것이 우연히 결정된다면 정책학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론 모형으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자, 지문을 보시면 점증 모형은 대형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정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이게 점증 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왜 그래? 막 혼란스럽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큰 사건이 딱 발생하면 그동안 밀어놨던 것들이 막 의사결정이 돼버리죠. 우리 경찰이 저 전두환 씨 집권한 다음에 우범근 사건이라고 저 경상도에서 엄청 많은 사람을 죽인 경찰관 사건이 있었어요. 그 경찰관이 맛이 가가지고 그냥 부인이랑 싸운 다음에 총 들고 가서 막 마을 사람들 싹으로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막 지휘관들도 줄줄이 날아가고 막 다 그렇게 됐죠.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우리 경찰 막 복지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해서 경찰 싸그리 때려잡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찰의 뭐 수당이라든가 뭐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는 것이 막 드러나가지고 그동안 밀어왔던 막 수당 같은 것들 다 막 도입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우리 복지가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큰 사건들이죠. 정책 결정에 대한 요소들이 막 그냥 흘러다녀. 결정이 되지 않아. 그러다가 어떤 재난이라든가 어떤 사건 같은 게 딱 일어나면 그 관련된 입법이라든가 정책 같은 것들이 막 통과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쓰레기통 모형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을 위한 요소들이 계속 흘러다니고 있는데 딱 모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 모이게끔 만든 것이 특정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 결정을 위한 요소들이 탁 모여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자, 니은의 혼합 탐사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혼란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혼란 상태, 이 정책 결정을 위한 네 가지 요소들이 막 흘러다니는 거, 그걸 혼란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면 그냥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그래서 혼합 탐사 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이고요. 디귿의 쓰레기통 모형은 유계적인 구조를 지닌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쉽다? 아니죠. 유계적이지 아니한 곳, 유계적인 곳에서는 지휘관의 의사가 엄청 중요하죠. 지휘관의 의사, 조직의 공식적 목표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유계적인 질서가 없는 조직에서 그냥 각자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막 흘러가다가 특정한 계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요소가 탁 모여버리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리을의 쓰레기통 모형은 문해기참인데 엉뚱한 걸 넣어서 틀린 질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해기참 숙지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정책의 창 모형. 자, 기억에 킹던이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켜서 만든 이론으로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세 가지 흐름이 만나서 그냥 우연하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 쓰레기통 모형에서 문해기참 네 가지 요소를 이 정책의 창 모형에서는 세 가지 흐름 문제, 정책, 정치, 문정치죠. 그래서 문해기참, 문정치죠. 문해기참, 문정치, 문제, 정책, 정치 세 가지가 흘러가다가 우연히 그냥 만나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치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정치의 흐름이 뭐예요?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돌아다니는 것들을 주로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딱 뭉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킹덤은 봤습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 킹덤의 모형에서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의 세 가지 흐름은 상호 의존적 경로를 따라서 진행된다. 그냥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쓰레기통 모형도 마찬가지고 이 킹덤의 모형도 마찬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 세부 요소들, 문해 기참, 문정치 이것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딱 맞아 떨어지면 정책이 결정되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앨리슨 모형 볼게요. 자, 앨리슨 모형은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인 시절입니다. 케네디가 1961년 후반기에 대통령 돼가지고 63년도에 암살 당했죠. 암살되기 전에 1962년도에 소련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냉전이 막 엄청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당시에 소련에서 미국 오른쪽 바로 아래에 쿠바가 있습니다. 그 플로리다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플로리다 바로 밑에 쿠바가 있는데 소련에서 냉전이 막 미국하고 소련하고 막 경쟁이 엄청 치열하게 전개될 때 소련에서 쿠바에다가 핵탄두 미사일을 설치하겠다. 공식 정책을 결정합니다. 미국은 난리 났죠. 왜? 미국은 바로 얼마 전에 1945년에 일본에다가 핵폭탄 2발 떨어뜨려가지고 막 일본 야장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고 그 모습을 봤는데 소련에서 핵탄두 장착한 미사일을 미국 바로 아래다가 쿠바에다가 설치한다는 것, 곧 미국을 위협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것을 막아야 되느냐?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것이죠. 결국은 해상 봉쇄로 결정했습니다. 왜? 이 핵탄두는 그때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비행기로는 옮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배로만 옮길 수 있는데 배로만 옮길 수 있으니까 바다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 바다를 그냥 무력으로 군함으로 막아버린 것이죠. 그냥 그렇게 해서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국 바로 아래다가 핵탄두 미사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 핵탄두 미사일 설치 계획에 대해서 미국의 대응이 소련하고 대화를 한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소련하고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결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소련이 핵탄두 미사일을 설치하지 못하게끔 성공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무력으로 해상 봉쇄를 하면 소련하고 전쟁을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면 전쟁은 방지하는 것이고. 근데 전쟁도 불사하는 해상 봉쇄 명령으로 어떻게 정책 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았는데 이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세 가지 방향에서 그걸 딱 설명을 해버립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해상 봉쇄 명령으로 결정된 것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앨리슨 모형 이것을 필두로 해서 정책하기 엄청 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특정 정책 결정, 그것도 미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막 전 국민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다가 결정된 특정 정책 결정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 그래서 미국의 어떤 지휘부들,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정책학이라는 것이 현실을 저렇게 다양하게 잘 설명을 한다면 향후에 정책 결정을 할 때에도 정책학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정책학이 확 만개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앨리슨 모형입니다. 이 앨리슨 모형에서 쿠바 미사일 설치를 해상 봉쇄 정책으로 이제 막게 된 거, 그것을 세 가지 방향으로, 자, 하나는 합리 모형, 하나는 조직 과정 모형, 하나는 관리 정치 모형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은 저 합만 점원초의 합이에요, 합. 그래서 이 합리 모형이 결정의 주체가 응집성이 강한 단일의 유체, 조직의 전 계층, 즉 미국 행정부 전체에서 국가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행정부 전체가 국가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정책 결정을 한 것이 바로 해상 봉쇄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조직 과정 모형은 회사 모형과 똑같습니다. 회사 모형. 즉 적절하게 결정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뭐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 적절하게
이 정도면 적절하네라고 해서 결정한 것이 그 해상 봉쇄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독립적 하위 부서들의 느슨한 연합체, 즉 조직의 중하위 계층, 즉 미국 행정부의 각 하위 부서들이 각각 자기 부서를 위해서 이 정도면 좋겠지, 이 정도면 좋겠지 서로 막 티격태격하다가 이 정도면 적절해, 그냥 적당히 타협 안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 이 해상 봉쇄라는 것이고요. 자, 관료 정치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합니다.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해요. 그래서 미국 최상위층들, 케네디 대통령이라든가 맥나마라 국방장관이라든가 이 최상위 계층의 그 리더들이 각자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해상봉쇄 결정으로 딱 결정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관료 정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앨리슨의 세 가지 모형은 완전히 시각이 달라요. 합리 모형은 최적의 대안으로서 미국 행정부 전체 차원의 최적의 대안으로서 해상봉쇄 명령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고, 조직 과정 모형은 그냥 각 부서들이 자기 부서들을 위해서 그냥 적절하게 추구하다가 적절한 선에서 그냥 결정된 것이 해상봉쇄 명령이다. 마지막으로 관료정치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하게 최고 지도부들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방장관은 국방장관대로, 또 뭐 CIA 국장은 뭐 CIA 국장 나름대로 각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각자 뛰는 것이 우연히 딱 해상봉쇄 명령으로 결정됐다고 보는 것이 이 관료정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형이 전부 다 모델 1을 보면 맞아, 모델 2를 보면 또 맞아, 모델 3을 보면 또 맞아. 그래서 이 앨리슨 모형을 두고서 미국 사회의 이 리더들이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학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정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따져보지 말고 정책을 하기 전에 정책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시점이 이 앨리슨 모형입니다. 자, 아래 지문을 보시면 니은의 앨리슨의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모델 1이죠. 모델 1. 모델 1은 조직 내 권력이 독립된 개인 행위자들 아니죠. 모델 1 합리 모형은 행정부 전체적 차원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 것이 바로 해상봉쇄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조직 내 권력이 독립적 개인들, 즉 최고 지도부들, 케네디는 케네디대로, 국방장관은 국방장관대로, 뭐 CIA 국장은 CIA 국장대로 각자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막 하다가 우연히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세 번째 모델 3 관료 정치 모형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기계에 의한 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에 의한 행정. 우리 저 행정법에서 행정 자동화 작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예시로 들어오는 것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거든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뭐죠? 대략적으로 이 화원 같은 곳에서 한 25도에서 30도 온도를 정해놓은 다음에 25도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그냥 보일러가 돌아가고 30도가 딱 되는 순간 보일러가 꺼지고, 이것이 바로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으로 어디 책에는 안 나오지만 제 스스로 생각한 것은 우리 한국은행의 이자율 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경제 정책이 크게 재정 정책이 있고 통화 정책이 있죠. 재정 정책은 저 기재부가 주도해서 재정 정책을 하고, 통화 정책을 저 한국은행에서 주도해서 하죠.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뭘로 해? 이자율을 설정하면서 통화 정책을 합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특정 이자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이자율 3.5%를 지키려고 해. 근데 막 경기가 막 과열돼.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거든요. 서로 막 돈 갖다 쓰려고 하니까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막 이자율이 올라가려고 그래. 돈을 쫙 풀어. 그럼 이자율이 쫙 떨어지죠. 이자율이 막 떨어지려고 그래. 돈을 막 걷어들여.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을 풀어주고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자율을 타겟으로 해서, 그래서 핵심적인 변수 몇 가지만 딱 놓고 그 변수에 입각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정이 자동화 행정이고, 또 자동화 정책 결정,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합리 모형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분석적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 적응적, 관습적, 시행착오적 의사결정이라고 하고요. 니은의 고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보의 지속적 제어와 환류를 통한 적응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에 시행착오적 적응.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실수한 것이 있어. 그럼 다시 그것을 반영해서 그것을 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그 규칙에다가 이제 넣는 것이죠. 예컨대 25도 밑으로 가면 보일러를 뗐는데 25도 되니까 열대에서 사는 식물들을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을 25도가 아니라 26도로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26도 밑으로 되면 보일러 가동시켜.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것을 갖다가 시행착오적 적응이라고 하고요. 저 뒤에 표준 운전자차도 또 나오죠. 이 회사 모형에서 표준 운전자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에 의한 행정도 표준 운전자차가 나오죠. 왜냐? 25도 밑으로 떨어지면 보일러 가동해. 30도가 되면 보일러 꺼. 이런 것이니까 표준 운전자차가 여기에서도 나오고요. 자, 아래 지문을 보시면 합리 모형에서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나면 바로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온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몇 도 밑으로 내려오면 보일러 떼고 몇 도 위로 올라가면 보일러 끄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네틱스 모형, 기계에 의한 행정, 기계에 의한 정책 결정,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 이런 표현이 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DNA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한정된 범위와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하죠. 그래서 아까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그냥 온도에만 집중하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이자율에만 집중하죠. 이자율하고 또 몇 가지 그냥 몇 가지 정도의 변수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다 따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정된 범위와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 사이버네틱스 모형. 맞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디귿의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이건 합리 모형이죠. 싸그리 다 탐색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합리 모형이고요. 여러분 넘어갈게요. 이제 인사관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정책 결정 어렵죠? 네,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읽다 보면 이제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린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자, 인사관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자, 아래쪽에 인사행정의 2대 원칙으로 역관주의와 실적주의가 있습니다. 이 역관주의와 실적주의가 뭐야? 미국 행정학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교수님들이 법학 교수님들은 이제 주로 유럽에서 독일에서 많이 배워오고 행정학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행정학자들은 거의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학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미국 행정학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사행정의 2대 원칙 역관주의 실적주의가 미국 행정학의 역사입니다. 자,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역관주의가 뭐죠? 정당에 충성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역관주의입니다. 실적주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이 실적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실적주의는 좋은 것이고 역관주의는 나쁜 것이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행정학에서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행정학은 균형의 학문이에요. 행정학은 가장 기본적으로 능률성과 민주성 양쪽에서 균형을 타려고 하는, 그래서 민주성이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능률성이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두 개가 다 중요해. 이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를 추구한 행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행정학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관주의하고 실적주의 어느 하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역관주의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실적주의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 행정학의 시각입니다. 그것을 뭐에서 가장 단적으로 알 수 있어? 역관주의와 실적주의 도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역관주의와 실적주의 도입 자체가 나쁜 생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역관주의도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역관주의를 도입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역관주의는 거기 3번에 역관주의 3번에 미국의 자유민주 정치 발전 과정에서 도입됐어요.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도입된 것이 역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1828년 잭슨 대통령이 미국 최초의 서부 출신 대통령입니다. 미국 사회가 유럽에서 도망가서 미국을 만들었잖아요. 유럽에서 딱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딱 가면 미국 동부죠, 동부. 그래서 미국이 발전한 것이 동부가 먼저 발전하고 동부, 남부, 그다음에 이제 서부, 골드러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금캐로 막 서부로 막 가면서
미국이 이제 확장되죠. 미국이 최초 동북부에서부터 발전하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부도 이 동북부에서 다 그냥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좀 이거 좀 그래야 미국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이제 미국의 동부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도망오면 딱 이제 도망오면 여기로 이제 가지 동북부로 막 오는 겁니다. 미국이 동부 서부를 나눌 때 에팔레체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에팔레체 산맥이 거의 동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줌의 동부 사람들이 엄청 많은 서부를 그냥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여기서부터 미국이 시작하니까. 그래서 잭슨 대통령이 최초의 서부 출신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딱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행정부를 이 동부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하면서 막 썩어 빠져 있고 막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해 있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면서부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새끼들 싹을 다 갈아버리겠다라고 공언한 다음에 진짜 대통령이 되어서 싹을 다 갈아버린 겁니다. 잭슨 대통령이 한 말이 행정이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즉 행정은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막 잡고 있는 얘네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이론으로서 도입한 것이 이 엽관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잭슨 대통령이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정당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보수 엘리트의 공직 독점을 막고자 도입한 것이 엽관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엽관주의를 1828년부터 한 50년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엽관주의도 한계가 있죠. 왜 그래? 정당에 충성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받아들이는데 말이 정당에 충성이지 당비 많이 낸 사람 공무원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매간 매직이 횡행하고 자리가 없으면 일부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공직이 막 썩어 빠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1881년에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됩니다. 왜 암살돼? 가필드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선거자금을 많이 낸 의사, 이 기토라는 젊은 의사가 있는데 자기는 선거자금 많이 냈어. 왜 냈어? 대통령 당선되면 공직을 받기로 하고 선거자금 엄청 냈는데 가필드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안 줘. 막 열이 받은 거죠. 가필드 대통령은 왜 안 줬어? 자기가 대통령 되고 보니까 공직이 완전 썩어 빠져 있는 거죠. 공직 개혁을 해야 되겠어요. 자기는 선거할 때 비록 선거자금을 엄청 받았지만 그 사람들을 공직에 앉히면 이 공직 개혁 자체가 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 개혁을 하려고 자기한테 선거자금을 준 사람을 공직을 안 준 거야. 그랬더니 기토라는 젊은 청년이 열받아가지고 대통령 어디 시골 가려고 그때는 이제 자동차가 막 자동차나 도로 같은 것들이 정확히 발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기차 타고 가려고 하는 가필드 대통령을 기차에서 기다렸다가 총으로 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가필드 대통령이 몇 달 누워있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미국 국민 전체가 막 충격을 받았죠. 우리 미국 사회가 저 공직의 매간매직 저것 때문에 미국 사회 자체가 대통령이 암살되고 사회 자체가 아작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도입한 것이 실적주의입니다. 그래서 1883년 펜들턴법 제정을 통해서 실적주의로 바꿔서 운영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를 비교해 보면 이 비교를 해보면 엽관주의가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틀리면 뭘 틀려? 엽관주의의 장점에서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 머릿속에 엽관주의는 단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엽관주의를 이 행정학자들은 엽관주의도 장단점이 있고 실적주의도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학입니다. 자, 그래서 엽관주의가 장점이 정당 정치가 발전하게 됩니다. 엽관주의 도입한 것 자체가 정당 정치 발전을 통해서 엽관주의가 도입한 거예요. 이 잭슨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의 효시입니다. 즉 잭슨 대통령을 따르는 막 무리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정당이 구성돼 버린 것이 저 잭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이 바로 엽관주의를 도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엽관주의로 운영하면 정당 정치가 발전하게 되죠. 정당에 충성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게 되니까 정당 활동이 활성화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엽관주의에서는. 왜 그래? 공무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선거 때 다른 정당에다 투표해버리면 공직을 갈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즉 국민들이 공무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음에 다른 정당에다가 투표해버리면
공직을 다 갈아치워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다 이렇게 보고요. 3번에 관직의 공직의 특권화 배제와 관료제의 침체 방지. 그렇죠. 4년마다 한 번씩 공직을 갈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단점을 보시면 인사행정이 정실화될 수 있고요. 관료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위해 봉사해버리는 골 때리는 결과가 생기고요. 3번에 인사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인사 부패로 연결되기 쉽고요. 4번에 신분 보장이 안 돼. 즉 4년 후에 나는 잘릴 수 있어. 그러면 그 공무원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공무를 수행하지 않겠죠. 그냥 4년 안에 4년 안에 어떻게든 욕만 안 먹을 거, 또 4년 안에 뭐 챙기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챙길 수 있는 거 최대한 챙기고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겠죠. 그걸 갖다가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 행정 수행이 곤란하고요. 자, 5번에 불필요한 관직 증설로, 즉 정당에 충성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만드는데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자리를 주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관직이 증설되게 되고요. 여러분 실적주의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만 실적주의에서 단점의 3번, 4번을 보시면 인사행정의 소극화, 형식과 집권화, 그다음에 인사관리의 경직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실적주의를 추진하게 되면 실적주의를 딱 추진하게 되면 뭐죠? 실력이 있는 사람을 공무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실적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적주의를 딱 시작하게 되면 각국에서 미국도 그렇고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들어요. 뭐냐면 대규모 공채 제도를 리드할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주의로 딱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면 그 처중앙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3번에 실적주의 단점의 3번 인사행정의 소극화. 이 소극화가 뭐예요? 역관주의에서는 정당에 충성한 사람을 공직으로 뽑는데 그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이 당비 많이 내, 돈 많이 낸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제 단점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관주의에서는 특정하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 그냥 시험 없이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실적주의에서는 시험을 봐야만 뽑을 수 있네? 어떤 특정 분야에서 엄청 필요한 사람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못 들어와.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중에서 똑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시험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니까. 그것을 갖다가 인사행정의 소극화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뽑아. 그걸 갖다가 소극화라 그래요. 어떤 특정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냥 뽑아버릴 수 있어. 그것이 적극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소극화, 형식화, 시험을 쳐야 되니까. 집권화, 중앙인사위원회. 이 실적주의를 추진하려면 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 대규모 공채 제도를 쫙 밀어붙여야 된다니까요. 각 부처에서는 막 저항하죠. 지금까지 부처에서 마음대로 막 뽑다가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뽑다가 어느 순간 실력이 있는 사람 시험을 통해서 뽑아라라고 하면 말 듣겠냐고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추진할 때는 강력한 중앙인사위원회를 딱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각 부처에서 따르지 않고는 못 빼게끔 만들어서 딱 추진해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사행정이 집권화되는 겁니다. 4번의 인사관리의 경직성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관리의 경직성도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사관리가 경직화된다. 이렇게 연상을 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아래 3번을 보시면 양자의 조화. 역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역관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에서 역관주의는 나쁘고 실적주의는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역관주의는 역관주의대로 장단점이 있고 실적주의는 실적주의대로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실적주의로만 운영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차관이 다 역관주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 한두 달 안에 최고 좋은 자리 한 7, 8천 개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7, 8천 개가 뭐 장차관은 아니지만 누구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든 탐내는 자리 한 7, 8천 개 임명한다는 거야. 대통령이. 그 7, 8천 개가 다 뭐야? 역관주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역관주의를 가미해서 그 7, 8천 개 자리 또 장차관 다 역관주의죠. 그래서 역관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역관주의가 꼭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특정한 훌륭한 사람들을 딱딱딱 발탁할 수 있는 것이 역관주의이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는 겁니다. 장점인 측면도. 아래 공직의 분류에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볼게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자, 계급제는 1번에 개인의 자격, 능력, 학력을 기준으로 부여한 계급을 중심으로 공직을 운영하는 제도. 자, 계급제는 계급을 중심으로 공직을 운영하는 제도. 그러면 직위분류제는 직위를 중심으로 공직을 운영하는 제도. 그래서 이 직위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계급제는 그냥 대규모 피라미드제 생각하면 됩니다. 저 앞에 조직의 원리에서 계층제 원리랑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급제가 뭐야? 계급을 조직원들을 이 피라미드 조직에다 막 꾸겨 넣은 다음에 계급을 매겨. 계급 간 격차를 확 둬버리는 거. 즉 명령 복종 관계를 딱 주입시켜. 그게 계층제 원리잖아요. 계층제 원리가 계급제랑 유사합니다. 이렇게 계급을 매겨. 복종 명령 복종의 관계를 투입시켜. 질서가 확 잡히죠. 이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계급제입니다. 여기서는 계급이 엄청 중요한 것이죠. 계급이 중요하니까 그 계급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급이 중요하니까 특정 계급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도 앉혀도 되는 거예요. 계급이 중요하니까. 5급의 자리에는 5급의 어떤 직위에도 5급을 가진 5급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앉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급이라는 계급이 중요한 것이고 5급의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직위분류제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나옵니다. 자,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직무의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환경 직렬, 뭐 세무 직렬, 경찰 직렬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직군, 직렬, 직류, 직군 안에 직렬, 직렬 안에 직류 이렇게 직무의 종류를 나누는 것이 직무 분석. 그래서 종류를 나눈 다음에 이제 또 등급을 또 매겨. 이게 직무 평가죠.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딱 하고 나면 특정 직위가 딱 나오죠. 특정 직위가 요구하는 일의 종류, 또 업무의 전문성, 필요한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딱 나오죠. 이렇게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직위, 이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이 직위분류제입니다. 그래서 계급제는 저 피라미드 조직을 딱 생각하시고 직위분류제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얼핏 딱 생각하셔도 계급제는 주먹구구죠. 주먹구구. 아니 대규모 피라미드 조직에다가 막 사람들 꾸겨 넣은 다음에 계급을 매겨가지고 계급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요.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딱딱딱 떨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행정을 꾸려가는 것이니까 이 직위분류제가 엄청 과학적이죠. 왜 그래?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급제가 1번에 개인의 자격 능력 학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 2번에 두째 줄에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 신축적 능력을 보유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종합적 신축적 능력이라는 것이 계급제에서는 한 공무원이 여러 분야를 근무할 수 있죠. 이 계급제에서는 주로 로테이션으로 근무합니다. 특정 계급을 가진 공무원이면 어떤 직위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뭐 1년이나 1년 6개월, 1, 2년에 한 번씩 순환 보직을 시키죠. 그것이 계급제입니다. 직위분류제는 어떤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해서 특정 직위에 딱 맞는 사람을 뽑았어. 그 사람은 여기서만 근무하는 것이죠. 끽해야 여기서 승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만 근무하든 그 라인에서만 승진하든 하는 것이 직위분류제죠. 그래서 계급제가 공무원이 종합적 신축적 능력, 이게 여러 가지 직무를 두루두루 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직무를 두루두루 아는 것을 갖다가 종합적 신축적 능력을 보여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계급제는 독일, 프랑스 이 대륙법계 플러스 영국까지 통상 영미하고 대륙법계가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급제 직위분류제 할 때는 영국도 계급제입니다. 미국만 직위분류제예요. 왜 그래? 직위분류제가 미국에서 개발한 거거든. 미국에서 특별히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캐나다 정도가 이 직위분류제고,
영국도 계급제입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자, 직위분류제를 보시면 각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 책임, 난이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직무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직무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 난이도를 분류하는 것이 직무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직위분류제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해서 공직을 운영하는 제도가 이 직위분류제입니다. 이번에 미국 시카고시에서 처음 개발해서 미국, 캐나다 정도 쓰이고 있는 것이 이 직위분류제고요. 자, 넘어가면, 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구별해 보면, 둘째 칸에 계급제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 계급을 가진 사람이죠. 그 계급을 가진 사람이면 어떤 직위에도 앉힐 수 있다는 것이 이 계급제고요. 직위분류제는 당연히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해서 딱 특정 직위, 특정 직무들을 뽑아가지고 그 직무, 직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 직위분류제고요. 인사배치 관련해서 계급제가 인사배치의 신축성, 융통성, 이 말이 계급제는 5급의 자리야. 5급의 공무원은 누구든 앉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계급제입니다. 대신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비신축성, 불융통성, 즉 직위분류제에서는 특정 직위가 공석이 되면 거기에 딱 맞는 사람만 거기에 앉힐 수 있어요.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앉히려고 힘들게 직무 분석, 직무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사람만 앉힐 수 있는 것이 이 직위분류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공석이 생기면 비신축성, 불융통성, 사람을 뽑기가 어렵죠. 딱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계급제에서는 그냥 아무나 그 계급 가진 사람 아무나 앉힐 수 있는데, 그래서 계급제가 신축적, 융통적, 직위분류제가 비신축성, 불융통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정협조를 보시면 계급제는 기관 간 횡적 협조가 용이에요. 왜 그래? 순환 배치를 하기 때문에 옆 부서의 과장이 내년에는 우리 과장이 될 수가 있어. 옆 부서의 직원이 내년에는 우리 부서 직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내년에는 옆 부서로 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옆 부서 과장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야지. 지금 말 안 들었다 내년에 잘못 만나면 되질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위분류제는 옆 부서 과장이 우리 부서 과장으로는 절대로 오지 않아. 협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 간 횡적 협조가 용이한 것이 계급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직위분류에서는 만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횡적 협조가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저 밑에 보수, 인사행정, 권한 및 책임, 이것은 아까 제가 직무 분석, 직무 평가 말씀드렸지, 그걸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직무 분석, 즉 직위분류제에서는 저 과학적으로 직무를 분석하고, 즉 직무의 종류를 나누고, 그 다음에 직무 평가, 과학적으로 직무의 등급을 매기고, 그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하는 거, 그걸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 이렇게 1급, 2급, 3급 딱 그냥 뭉뚱거리로 해서 그걸로 보수를 주는 것이 과학적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막 종류를 나누고 또 등급을 매기고 해서 이걸로 보수를 주는 것이 더 과학적이에요. 당연히 이게 과학적이죠. 응? 직무의 일의 종류를 나눠. 그 다음에 뭐 업무의 곤란도, 책임도, 난이도를 중심으로 또 등급을 매겨.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인 것이죠. 그래서 직위분류제 얘기할 때는 이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히 직위분류제죠. 직무 분석, 직무 평가를 거치니까. 또 밑에 인사행정의 합리화가 당연히 직위분류제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거치니까. 계급제는 주먹국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냥 뭐 1급부터 9급까지 그냥 딱 한 다음에 거기다 뭉탱이로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계급제고, 직위분류제는 종류를 나눠. 또 곤란도, 책임도, 난이도 이런 걸 가지고 등급을 매겨. 과학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행정이 합리화고요. 자, 권한과 책임 한계가 명확한 것이 직위분류죠. 왜? 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했으니까. 오케이? 자, 하나는 직위분류제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특정 사람이 담당하는 직무가 정확하게 나오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만 일해. 그러니까 당연히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것이죠. 계급제는 아무한테나 맡겨. 5급에 아무한테나 맡겨. 맡긴 다음에 그 사람은 한 1년, 1년 반 근무하다가 옮겨버려. 그러면 어떤 특정 직무에 대해서 빵꾸가 나.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 6개월 전에 근무했던 전직이 잘못한 것인지, 전임자가 잘못한 것인지 몰라요. 실제 우리 공직이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만 자리를 바꿔주거든요. 물론 한 자리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자리들도 있어요. 자리도 있는데 뭐 지구대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보통 한 1년이나 1년 6개월 기준으로 바꿔버리죠. 계급제적 전통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직무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나. 내가 잘못한 건지 3달 전에 근무하던 내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권한과 책임관계 명확이 직위분류제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거친 직위분류제가 권한과 책임관계가 명확한 것이고 계급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니까 권한과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와서 근무성적 평정을 볼게요. 근무성적 평정. 자, 먼저 경찰권 승진 임용 규정을 보시면 대통령령,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령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령 안에 1번에 총경 이하 경찰에 대해서 매년 근무성적 평정합니다. 왜 총경 이하야? 우리 심사가 경무관까지 심사가 있거든요. 최한관부터는 그냥 정부 인사라 그래가지고 그냥 발탁 인사입니다. 그래서 승진 심사가 경무관까지니까 총경까지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겁니다. 자, 평정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반영한다. 강행 규정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반영하고요. 당연하죠. 이 근무성적 평정을 이 인사관리에 반영하지 않으면 무의미하잖아. 그래서 반영해야 한다. 가행적으로 해놨고요. 자,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공개, 통보 관련해서 약간 언밸런스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아래 통보할 수 있어요. 아,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통보할 수 있어? 이 공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보도록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통보는 딱 그 개인한테만 통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실무에서는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래서 공개하지 아니한다. 대신 통보할 수 있다. 즉 여러 사람이 보도록 까발리지는 않고 대신 그 개인한테 통보할 수 있다.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아래 평정 요소가 1평정 요소가 객관 요소, 즉 뭐 사격 점수, 직장훈련 참석 점수, 교육 점수, 첩보 점수 이런 것을 합한 것이 이 객관적인 요소고 2평정 요소가 주관적인 요소로 우리 계장, 과장, 서장이 주관적으로 평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정, 우리가 생각하는 근무성적 평정이 제2평정 요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위에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고 한 다음에 실제로는 통보를 해주는데 그 통보라는 것이 객관 점수 1평정 요소는 점수 자체를 통보해주고 2평정 요소는 1차, 2차, 3차가 주고 나면 1차가 수양가 1, 2, 3차가 다 각자 수양가를 주는데 1, 2, 3차 각각을 다 공개해줘 버리면 진짜 쌈나겠죠. 계장이 나를 양을 줬어? 칼부림 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등급만 줍니다. 1, 2, 3차를 합한 1차, 2차, 3차를 합한 거. 최종 등급이 또 1차가 각각 수양가, 2차, 3차가 각각 수양가를 주는데 그걸 다 합하면 최종적으로 수양가가 나오거든요. 최종 등급만 줍니다. 그러면 내가 계장이 잘못 져서 양을 맞았는지, 과장이 잘못 져서 양을 맞았는지, 서장이 잘못 져서 양을 맞았는지 모르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최종 등급만 통보할 수 있다. 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 시행규칙을 보시면 근평, 그 다음에 경력평정은 연 1회 실시합니다. 경력평정은 뭐냐면 우리가 오래 근무하면 오래 근무할수록 전문성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계급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근무한 월수에 따라서 점수를 줘요. 그 점수를 어디에 반영해? 근평에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평하고는 별개인데 그 근평을 할 때 경력평정까지 해가지고 저 심사를 할 때 경력평가 점수를 거기에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다 연 1회 실시해요. 왜? 승진에게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승진심사, 승진시험 자체를 승진심사 자체를 연 1회 하기 때문에 이 근무성적 평정하고 경력평정도 연 1회 하는 것이죠. 이번에 근평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하고요. 경력평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1월 초에 승진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성적 평정은 이거 복잡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2달 전에 딱 마무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면 11월에 사실은 작업을 하는 것이죠. 경력평정은
딱딱 끊어지는 점수잖아. 이것은 근무한 월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계산하기 쉽겠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계산하기 쉽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왜 그래? 총경과 경정이 승진하면 경무관과 총경이 되는 거잖아요. 총경으로의 승진부터는 연말에 까버리거든요. 연말에 깔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연말에 깔려면 미리 10월 31일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경정과 총경은 미리 계산을 해서 연 안에 연말에 깔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계급은 다 1월 초에 다 합니다. 경정으로의 승진까지는 그러니까 현직 경감까지죠. 경정으로의 승진, 현직 경감까지는 1월 초에 까기 때문에 그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경력 점수를 계산을 하고 총경으로의 승진, 경무관으로의 승진, 즉 경정, 총경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만들 경력 점수를 계산해서 연말 안에 총경, 경무관 승진을 깔 수 있도록 연말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좀 쉬었다가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30분에 시작할게요. 30분에.